울산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이 지구상에 몇 가지 언어가 있는지 동포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무려 6,900개가 넘는 언어가 있다고 하네요. 정말 많죠? 그중에는 영어나 스페인어 또 중국어 같이 수백만 명이 쓰는 언어도 있는가 하면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런 언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지만 자국의 언어를 가진 민족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한민족은 우리 민족의 언어, 한국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끼리 한국어로 소통을 하고 한글을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요. 매 순간 한국어를 쓰면서도 한국어의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보니까 한국어를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고맙고 정말 자긍심까지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곡은요, 나훈아의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로.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네. 보면서 어떻게 언어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언어가 뭐 열 몇 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 흔히 네. 생각하고 있는 언어. 근데 6,900개. 세상에 6,900개를 세는 시간도 한참 걸리잖아요. 네. 그중에서는 물론 뭐 많이 쓰는 언어도 있고 극소수만 사용하는 언어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쓰는 건 영어 아니면 중국어겠죠? 그렇죠. 인구로 네. 따지면 영어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 굉장히 제1 외국어로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또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체가 그렇죠. 인구가 워낙 네. 많으니까 네, 화교들도 많고 해서 아마 중국어, 영어가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자국의 언어는 없는 민족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언어 자체가 영어를 하는 국가도 있고 또 중국에서도 봐도 그 실제 소수 민족으로 되어 있지만 언어는 그냥 네. 일반적으로 중국어를 쓰죠. 중국어 자체를 쓰고 있어서. 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한국어, 한글이 있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도. 맞습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모르는 사람도 한글을 단시간에 네. 빨리 배울 수 있고요. 빨리 배울 수 있고 타자를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같은 언어를 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중국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우리말을 함께 쓰고 계셔서 바로 만나도 의사소통도 되고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언어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문화가 다를 수 있고 국적도 다르지만 네. 같은 이 언어권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자체도 저희들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내용도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제 한민족 동포들이 같이 들을 수 있다는 자체도 그렇죠. 언어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평소에는 사실 뭐 우리말이다 하고 자연스럽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고마운 걸 잘 몰랐잖아요. 늘 산소처럼 옆에 있으려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통할 수 있는 우리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참 고맙구나 하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언어 중에서 네. 사실 한국은 또 인구가 엄청 많은 나라도 아니지만 이렇게 그렇죠. 한국어 자체가 네. 살아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동포분들이 이 언어로 민족 문화를 잊어먹지 않고 꾸준하게 네. 이렇게 이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네요. 그렇죠. 특히 또 요즘에는 K-팝 열풍으로 전 맞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어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K-팝을 보게 되면 외국 분들이 한국어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스펠링 자체도 몇 번 배우게 되면 타자할 네네. 수 있고 또 발음도 영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유사하게 발음할 수 있는 네네. 단어가 많으니까 그거 덕분에 한글의 그런 과학적인 덕분에 K-팝이 더
더 빨리 전파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BTS 덕분에. 맞아요. 네. 저 이제 그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게 되면 네. 뭔가 이렇게 문화나 언어적인 얘기하면 굉장히 지루해 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너희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이 누군가 하면 거의 중학생들은 BTS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 BTS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 관련해서 얘기 나누면 갑자기 그 얼굴에 눈이 반짝반짝해지죠.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걸 몰랐습니다. 네, 그 덕분에 한글의 세계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행복우체통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중섭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아리랑에 대한 단상이란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리랑 노래는 이날 이때까지 불리고 있지만 이 노래는 어느 누가 작사하고 작곡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그리고 이 노래가 어느 때 어느 년도에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노래책을 들여다봐도 그 어느 노래나 작곡, 작사자 명단이 있건만 아리랑 노래만은 쓰여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노래 가사도 간단하게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고 했는데 정든 아내를 두고 떠나가는 남편을 원망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노래는 우리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부르는 제일 대표적인 노래가 되고 있으니 아주 궁금하다. 지금 이 노래는 남북 동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외 동포들까지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부른다. 그뿐만 아니라 아리랑 곡절을 넣고 편된 수십 가지의 아리랑 노래가 되어 불리우고 있으니 정말 가관이다. 원래 이 노래 가사와 곡조를 음미해보면은 경쾌한 것은 없고 슬프고 애타는 쓰라린 진실, 그런 감정을 토로한 선율이기에 마음에 와 닿는지도 모르겠다. 아리랑, 이 노래를 부르고 들을 때마다 우리 선조들이 살 길을 찾아 그리운 고향을 등지고 괴나리 보침을 지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낯선 이국 땅으로 떠나야 하는 모습이, 그리고 떠나가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무거운 심정으로 듣게 되곤 한다. 올림픽 대회 때 남북체육대표단이 함께 입장을 하면서 아리랑 곡이 울려나오니 마음이 더 무거워지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왜 남북대표단은 아리랑 노래처럼 그렇듯 쓸쓸하게 입장하고 있었는가? 경쾌하고 성수나는 강원도 아리랑으로 노래를 하고 춤추면서 입장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에 안타까움만 더 깊어진다. 이제 우리 민족도 쓸쓸하고 한많은 아리랑을 부를 것이 아니라 장엄하고 웅대한 통일의 아리랑 노래를 높이 부르면서 통일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깊어만 지고 있다.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김중섭 선생님께서 아리랑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 모양이에요. 네,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아리랑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슬픈 그런 감정부터 그렇죠. 먼저 올라오게 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전에는 아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는 그 자기가 떠난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또 자기가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나서 또 좀 더 큰 도시를 갔을 때 고향에 대한 그리움. 네.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나온 동포들은 또 어쩔까나 본인들이 가족분들이 지금 중국에 더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아리랑을 노래하게 되면 다 뭔가 이렇게 그 자기 가족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런 네네. 심정을 토로해서 누구 노래에도 아리랑 하면 그냥 민족이 이제 통일되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 많이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 민족끼리 모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면은 늘 마지막에는 손에 손 잡고 아리랑을 아리랑.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 노래는 언제 노래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네. 특히 저는 텔레비전에서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사할린 동포들의 삶을 그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우리말에 아주 서툰 3세, 4세 아이들까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리랑은 부르더라니까요. 맞아요. 이 노래는 희한하게 노래 멜로디도 그렇고 이 사실 가사가 쉬운 건 아닌데 보게 되면 노래를 할 줄 모르는 동포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네. 한족 학교를 다녀서 잘 이렇게 조선말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아리랑 하게 되면 노래할 줄 알아요. 그렇죠. 네, 신기해요. 네. 또 올림픽 때 남북한이 함께 입장을 하면서 그 한반도 길을 들고 입장할 때 아리랑 노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네. 모습도 떠오르고 생각나세요? 시드니 네. 올림픽 때도 맞아요. 네, 남북한이 동시 입장을 하면서 한반도 길을 들고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지요? 왠지 통일된 아리랑? 네. 그리고 사실 아마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아리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의 그 수요일에 아리랑의 재발견이란 코너가 있거든요. 네. 그거 들으시면은 우리 아리랑의 역사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불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리랑을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도 아리랑 네. 하면 지금 얘기하는 아리랑만 알았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보니까 네. 아리랑이 그렇게 많은 버전이 있더라고요. 네. 네네. 경쾌한 아리랑도 있고. 그렇죠. 네. 네. 밀양 아리랑 같은 경우는 정말 신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네, 들어봤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리랑 하게 되면 그냥 노래 한 가지를 생각하는데 막상 이제 들어보면 여러 네.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중국에 있을 때는 항상 아리랑 이 자체가 틀어지는 그 장소가 좀 장엄하고 네. 뭉클해지는 이런 장소에서 예, 예.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각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연변에서 뭐 전족 자치주에서 어떤 그 행사를 한다. 그럼 아리랑 노래가 이제 운동장에 쫙 퍼질 때 네. 그런 감정은 그 민족에 대한 그 그리운 감정이 그때는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좀 감동되는 자리에 아리랑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버전이 나와도 그냥 항상 아리랑 하면 쓰리는 그런 느낌? 네네. 네, 그리운 가슴 느낌. 뭉클한 느낌. 네, 맞아요. 네. 중국 동포 여러분들도 뭐 행사 때 지금 아리랑을 함께 부른다고 하셨는데 중국 동포들만이 부르는 아리랑도 상당히 많더라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노래에 대해서 사실 좀 아는 게 적어서 노래를 누가 하게 되면 나도 알아 이러는데 네. 막상 이제 노래 가사나 노래 제목이나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이거 같고 저것도 저거 같는데 아리랑 할 때는 버전이 달라도 뭔가 귀다담아 듣게 되고 뭔가 이제 이 아리랑에 뽀어 나오는 내용은 유사하다는 그런 느낌 많이 줍니다. 네. 중국 동포분들이 부르시던 아리랑 중에 제가 문득 기억나는 게 그쪽에서 독립운동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독립군 아리랑도 있고요. 그와 네. 유사한 아리랑이 상당히 많더라니까요. 네. 아리랑 재발견해서 이거를 다 설명을 해 주시나요? 네네.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설명도 해드리고 또 자료를 찾아서 저희가 노래도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고향을 떠나서 만주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안타까움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리랑을 함께 부르면서 그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랬던 그 중국 동포들만이 부르는 아리랑도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께 들었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중국에 가서 이제 네. 터전을 잡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 터전 잡는 데서 또 다른 그렇죠. 데로 가게 되고 그래서 네. 동포들은 사실 계속 이주를 한 것 같습니다. 이주를. 네. 그리고 이주를 하면서 아리랑이 항상 그 이주를 할 때 그 원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족임을
마음을 잊지 않는 맞아요. 그런 네. 걸 바로 아리랑에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김영임의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아리랑.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왕청현의 신정철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여보세요라는 글인데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에 다니면서부터 한국인들과 일적으로나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 교류가 있게 되었다. 처음으로 느낀 점이라면 전문 한 가지 언어인 한국말만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이 언어 실력을 능수능란하다고 말한다면 중국에서 생활하는 나와 같은 교포들은 민족 언어 외에 한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이중 언어 사용이 우세가 있다. 하지만 한국어 실력은 어눌할 정도로 딸린다는 것을 느꼈다. 한국에서는 전화를 주고받을 때 여보세요 라고 인사를 먼저 한다. 중국 사람들이 전화 받을 때 웨이 하고 영국, 미국 사람들은 헬로우 하며 일본 사람들은 모시모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전화 통화하면서 여보세요를 사용하면서부터 나는 나의 연변 발음 바탕이 한국어가 실제 한국어와 잘 융합되면서 통합되기는커녕 어색하고 이색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산에 가면 산노래, 들에 가면 들노래를 부르라. 했건을 나이 여보세요는 창피할 정도로 어색하고 촌스러워서 국제도시 서울 클래스에 완연히 어울리지 않으며 격이 다른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내가 말하는 여보세요의 느낌과 한국 사람들의 여보세요의 느낌은 이다지도 큰 차이가 존재하는 걸까? 어느 날 문득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하여 곡을 넣으면서 발음하는 게 포인트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여보세요의 발음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를 찾아내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지난날 나의 여보세요는 아무런 감정 색채도 첨가하지 않았을 뿐더러 포커 페이스의 여보세요를 발음하면서부터 서울말을 흉내내려고 하였으니까 마치 동시가 서시를 따라 엿본 척 하다가 더 꼴부견이 된 격, 똥시샤오핀이 되고 만 것 같다. 무뚝뚝하게 발음할 것이 아니라 애교스러운 정도는 아닐지라도 일정하게 큐티 컨셉을 잡고 러블리한 발음 노선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한국 사회 문화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이라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그럴싸한 것 같았다. 바로 이 느낌이지.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서울말이 아닌 서울말 같은 연변식 서울말을 발음할 수 있게 되었다. 폰이 진동한다. 한국에서 걸려온 친구의 전화였다. 수신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큐티 러블리한 컨셉이 나의 중저음이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조선반도 남쪽이 서울 강남 일대에 퍼지고 있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나는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를 어떻게 했지? 라는 느낌을 갑자기 받게 맞아요. 됐습니다. 저도 네. 이 말이 지금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세요? 네. 네. 습관적으로 전화할 때 웨이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네네. 여보세요 할 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뭔가 발음이 틀리는데 네. 지금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인지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신장철 씨가 보내오신 여보세요는 아주 큐티하고 러블리하게, 그러니까 귀엽고 사랑스럽게 여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맞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받는 상대에 따라서 조금씩 여보세요가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저는 이제 그 남녀하고 또 네.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 이전에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분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가라는 느낌도 잘 안 받게 들릴 되고요. 때 여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구나. 네네. 근데 전춘아 교수님께서도 아무래도 중국에서 생활하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맞아요. 중국에서 받은 전화 습관대로 자꾸 받게 되시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웨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웨이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두 가지 다 되는데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여보세요 이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전화할 때 웨이 이렇게 네. 전화를 받게 되고 그다음 또 그 뭘 얘기할 네 하는 거를 네네. 중국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반말처럼 들리나 봐요. 그래서 한 3년은 항상 상대방에서 그거를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왠지 네. 반말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한국 왔으면 이 두 가지는 좀 배워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좀 계셨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언어에서 오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오해를 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라는 경우도 생길 것 같으네요.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 언어를 배울 때 우리가 이제 그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네 이런 네네. 발음이 쉬운 같은데 잘 하게 안 됩니다. 갑자기 어디에 넘어졌을 때 네. 소리를 내면 자기가 제일 익숙한 그 그렇죠. 단어를 내게 되거든요. 네. 그 우리 영어 배울 때도 교수님께서 아우트. 근데 아우트가 안 나와요. 그냥 아유. 네. 네. 교수님 정도의 발음이면 한국어 발음 아주 괜찮으신 거거든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계속 처음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계속 표정이 물어보는 학생은 좀 오히려 좋은데 네. 어떤 학생들은 이 상 찌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 말 중에서 어느 말이 지금 저는 이게 중요한 말을 네네. 하다 보면 한자를 굉장히 많이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 친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아마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듣다 보니까 발음이 교정되더라고요. 네. 가장 그 쉬운 방법은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면은 제가 한국말 그리고 맞아요. 특히 서울의 표준말을 배우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됐는데 이 프로그램 하면서 옆에 분들 그러더라고요. 말이 톤도 너무 좋아졌고, 네. 그다음 음색도 좋아졌고, 그다음 네. 말할 때 그 단어를 네.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선생님이 덕분일 것 같습니다. 네. 신정철 씨가 좋아하시는 노래가 조항조의 사랑 찾아 인생 찾아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 노래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 또 약속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잘 이루어졌고요. 지난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친 국민 추모 기간에 국민들도 추모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자흐스탄 그 현지에서 유해 봉환과 관련된 고려인 동포 사회의 반응 또 현지 분위기, 카자흐스탄에서의 홍범도 장군의 발자취 등을 직접 취재를 한 김상욱 통신원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취재까지 다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사단의 도착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지 홍범도 장군 내역에서 이루어진 추모식, 그다음에 파묘와 유골 수습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군 특별기까지 이제 운구되어지고 또 그대로다 공항을 이륙하는 전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이 정착을 했던 카자흐스탄의 크즐로르다는 어떤 곳입니까? 예, 크즐로르다는요, 중앙아시아를 동수로 가로지르는 천산산맥이라 하기도 하죠. 네. 천산산맥에 이제 만년설이 녹아내려 만들어진 시르다리아 강변에 위치한 그 반사막 지역입니다. 네. 강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네, 반사막 지역인데, 저도 이번에 유해 봉환 행사 취재를 위해서 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다 보니까 정말 그 화성의 표면 같다고나 할까요? 네. 그 정도로 깡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현지어로 붉은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네. 이러한 척박한 땅에 우리 고려인들이 그 강물을 끌어들여서 변홍사를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변모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크즐로르다 시내에는 이런 역사를 간직한 도시 상징탑이 있는데요. 맨 꼭대기에 벼 이삭을 형상한 조형물이 탁 올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비도 오지 않은 이런 반사막 지역에 벼 이삭이 그 도시의 상징탑에 올라가 있다는 게 참 인상적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광제주 당시 고려극장, 그리고 현재 고려일보인 당시 이름은 이제 선봉신문, 그리고 원동, 우리 고려인들이 만들었던 원동 사범대학 등 동포사회의 이제 문화 교육기관이 전부 이곳으로 이제 옮겨옴으로써 고려인들의 명실상부한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홍범도 장군의 동포사회의 위상은 정말 대단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홍범도 장군이 굉장히 성격이 소탈하셨대요. 네. 키는 한 190에 가까울 정도로 큰 덩치, 정말 기골이 장대하셨는데, 네. 그 덩치를 이끄시고 또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동포사회 꾸준히 마다하지 않고 먼저 나서서 하시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존경을 많이 받으셨다고 우리 동포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이런 걸 또 알 수 있는 것은 43년 이제 크즐로르다에서 생을 마감하시고 묻히신 뒤에 고려인들과 또 옛 전우들이 성금을 모아서 동료를 손보고 또 철로 된 비를 세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홍범도 장군의 그 생가를 지나가는 길, 저도 이번에 그 집터를 제가 둘러보고 왔는데 그 지나가는 길을 홍범도 거리로 그 당시에 이미 명명을 할 정도로 현지에서도 참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었던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려극장이 홍장군을 모시고, 그러니까 홍장군이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생전에 홍장군을 네. 모시고 나르는 홍범도라는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정말 동포사에서 존경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홍범도 장군의 묘비에는 조선의 자유독립을 위하여 제국주의 일본을 반대한 투쟁에 헌신한 조선의 발주산대장 홍범도의 이름은 천추만대 길이길이 전하여지리라
1951년 10월 25일 레닌기치 신문사 동인, 고인의 전후 및 신에 유지한 조선인 일동 건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홍장군 서거 40주년이었던 83년에는요. 고려인 조각가 최 니콜라이 그리고 미술가 허 블라디미르가 또 이 홍범 장군의 그 청동상, 단신상과 이제 추모비도 세웠고요. 네. 우리 한국이 소련하고 이제 수교한 뒤부터는 우리 정부가 좀 챙기기 시작했는데요. 1996년에 홍장군 동상 주변에 세계 기념비를 건립을 하고 홍범도 묘역 성역화를 추진해서 사실상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홍장군 동상 옆에 있는 그 기념비는 세계의 기념비는 각각 37년 강제이주, 그리고 1995년 광복 50주년, 97년 강제주 60주년에 맞춰서 고려인들이 아주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신 후에도 정말 동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는데 현지에서 진행이 됐던 유해 수습 그리고 추모식 소식도 좀 전해주십시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 일행이 이제 공군 특별기를 타고 그대로 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14일 오후에 도착했는데요. 동포 지도자와 또 카자흐 정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그 홍범도 장군 동상과 묘소 앞에 설치된 그 추모식장은 홍 장군의 이제 얼굴 모습과 또 한글로 장군의 기환이라는 그 흰색 휘장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추모식은 우원식 여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회장이 홍 장군의 양력을 읽어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황기철 특사단장은 일제 총탄에 숨진 홍 장군의 두 아들을 대신하여 홍범도 장군의 묘소 관리를 해온 또 고려인 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표를 수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유골 수습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그 기적과 같은 유골의 보존 상태가 기적과도 같이 유골의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유골 수습을 한 한성대 외교수 박채원 교수의 말을 빌리면요. 유골의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1m 90 정도의 큰 키에 기골이 장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군의 생전 모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유골이 수습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고려인 동포 사회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한마디로 유해 봉환 소식을 접한 우리 고려인들은 홍 장군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당연히 맞다. 예, 돌아가야 한다. 당연히 맞다. 그런 일단 반응을 보이셨고요. 또 사실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 위상은 매우 큰 고려인들 위상이 아주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세대가 이렇게 바뀔수록 민족 정체성이 사실 조금씩 약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도 참 이번 고려인들 어르신들 만나 뵈면서 그 반응을 살피면서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도 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오가이 세르게이, 그러니까 오 세르게이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회장은 홍범도 유해 봉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고려인 동포 사회의 의견을 제일 먼저 물었다라면서 처음에는 솔직히 뭔가 허전해지는 것을 느꼈지만은 향후 10년이나 20년 뒤에 상황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국 외 국민 요새 모시는 것이 참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예래나 그드로다 고려인협회 소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인상적인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코로나가 물러가면은 홍 장군의 그 새로운 묘역이 어떻게 단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동포들이 주변에 많다라고 말하면서요. 이번 유해 봉환을 계기로 그 현지인들, 그러니까 카자흐인들이나 러시아인들 사이에 네. 한국에 대한 관심도 참 높아졌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홍범도 장군을 모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나라, 세계 10대 경제대국 또는 그 한류 이런 시각에서 한국을 봐왔던 기존의 그 시각에서 좀 색다르게
한국을 좀 뭐라 그럴까 좀 존경하는 듯한 뭐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현재 조성되었다라고 우리 김jel레나 고려인 그도로드 회장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 동포 사회, 다양한 목소리 분위기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취재를 하셔서 그런지 소식이 아주 생생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홍범도 장군 소식으로 인해서 사할린 소식은 다음 주에 전화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유, 왜 자꾸 뒤척거려요? 더워서 잠이 안 와요. 덥긴 뭐가 덥다고 그래? 선풍기는 왜 또 틀어요? 조금만 틀게요. 난 선풍기 바람 싫어요. 알았어요. 내 쪽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바람이 오는데. 알았어요. 끄면 되잖아요. 더우면은 샤워해요. 내가 알아서 해요. 또 문은 왜 열어요?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쌀쌀하지? 쌀쌀하긴 뭐가 쌀쌀해요. 난 시원하기만 한데. 입추도 지나고 이제 이것인데 뭐가 덥다고 그래요? 입추건 이것이건 내가 더운 걸 어떡해요? 아무래도 당신 갱년기 같아. 갱년기요? 그래. 끄떡하면 덥다고 하고 얼굴도 빨개지고. 그래요. 나 갱년기예요, 갱년기. 어쩐지 맨날 덥다고 하더라니. 계속 내 화 돋을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선풍기 튼다고 뭐라고 하지. 문 연다고 뭐라고 하지. 사사건건 시비 걸잖아요. 갱년기 맛 한번 볼래요? 아이고 모셔라. 난 괜찮으니까 문 열어요. 문 활짝 열어. 입추가 지나고 이것이 됐는데도 덥다고 하는 아내한테 남편이 갱년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게요.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갱년기라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 화를 돋궜네요. 이것은 24절기 중에서 14번째 절기에 해당하는데요. 입추와 백로 사이에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로 더위가 그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날씨가 선선해져서 모기의 기세가 꺾이고 풀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모기도 이것이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 이것이 지나면 풀도 울며 돌아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흔히 이것은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라고 하는데요. 가을이 되니까 귀뚜라미 소리도 커지고 하늘도 높아져서 구름도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올해는 23일이 절기상 이것인데요. 더위가 그친다는 뜻의 이날을 기점으로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하죠. 모기도 이것이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고 하는데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처갓집, 2번 처서, 3번 동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정말 절기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니까 하루가 다르게 시원해지죠. 이것이 지나면 마법처럼 날씨가 선선해진다고 해서 이것 매직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더라고요. 여름 내 아마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더위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우리 선조들은 기력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원기 회복에 탁월한 추어탕이 있고요. 또 제철인 애호박과 고추를 썰어놓고 칼국수를 끓여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해독작용이 훌륭한 복숭아도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무덥고 힘든 여름하고 작별을 하고 시원한 날씨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가을을 맞이하고 싶네요. 동포 여러분은 기운이 없을 때 어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찾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을에 대한 추억도 저희 행복우체통에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벌써 찾으셨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동포 여러분의 생활 속의 이야기도 행복우체 통해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강태수 작가의 피라 사건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조명희 선생이 당시 고려인 사회 그리고 고려인 문학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가들은 더 많은 영향을 받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해야 될 것은 네. 당시에 일제 시기에 우리 국내를 제외하고 국외에서 우리 동포들이 사는 지역에서 한글 문단이 형성된 곳이 연해주뿐입니다. 네. 당시에 어디 다른 어느 지역, 중국이나 미주 어느 지역에도 해외에 한글 문단이 형성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포숙 조명희가 1928년에 망명을 해가지고 하바롭스트에서 그런데 그 러시아의 그 작가 파제이브도 많이 도움을 줬지만은 조명희 작가가 워낙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하고 훌륭한 작가였기 때문에 소련 작가 동맹 회원으로 처음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조명희 작가는 바로 이렇게 후학들을 양성하기 시작하지요. 네. 고로즈에 있는 농민청년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신문에 선봉신문에 시도 쓰고 작품도 쓰고 여러 가지 논평도 하면서 작가들을 불러 모아서 또 선봉신문사에서 문학 특강을 이렇게 열면서 제자들을 모아서 이미 강제주 이전까지 2번에 걸쳐서 노력자의 조국, 노력자의 고향이라는 문예 종합 작품집을 펴내죠. 그래서 유일하게 해외에서 문단을 형성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런 곳에서 포숙 조명이 활동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랬기 때문에 소련 고려인들 문학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 중에 제1호 제자, 가장 조명희 작가의 그 뜻을 잘 이어받아서 한글 문학을 발전시킨 작가가 바로 강태수 작가죠. 네네. 그러면 강태수 작가의 피라 사건이 그 고려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카나리아 새라고 이야기가 있죠. 네네. 광부들이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면 그쪽에 그 메탄가스니까. 네네. 그 가스가 많이 나면 우리가 숨쉬지 못하고 질식에 죽기 때문에. 그런데 카나리아 새는 가장 먼저 그걸 감지하고 죽는다고 하기 때문에 예.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 새를 들여보내서 새가 죽으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강태수의 그 작품이 우리 고려인들이 쓸 수 있는 그 문학 작품의 한계를 설정해버린 카나리아 새죠. 네. 강태수 작품이 쓴 닭갈더 나시에게 여기에 쓰인 그 내용에서 위험한 부분을 더 벗어날 수가 없죠. 그 안에서 작품을 써야 됐죠. 그래서 강태수 피라 사건은 우리 고려인 한글 문학의 하나의 그 분기점,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형성하는 그 분기점이 됐죠. 그런데 그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 위축되기 시작했던 그 분기점을 만들어준 사건이죠. 네네. 이 강태수 작가가 정말 피라 사건 때문에 오랫동안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강태수 작가는 그 1938년 4월에 그 피라 사건을 일으키고 그 뒤로 몇 달 뒤에 체포돼서 신문을 받고 저 러시아 아르한겔스카야로 5년 동안 강제 유형에 가서 5년 동안 강제 노동을 하고 네. 또 거기에 풀려서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우르무르트 목재소에서 16년간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이 해서 16년간 또 노동을 하면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20년이 넘게 네. 그야말로 혹독한 탄압을 받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죠. 이 강태수의 피라 사건 이후에 고려인들이 조국이란 말을 쓰지 못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강태수 작품이 이제 모든 고려인들의 작품 활동을 규정해버린 족쇄가 된 게, 그때 그 사건을 보고 고려인들이 조국이란 말을 쓰게 되면 이게 한반도를 뜻하는 걸로 이렇게
누군가가 혐의를 씌울 수도 있고 밀고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이란 말도 못 쓰고 원동이란 말도 못 씁니다. 원동 이제 연해주 쪽인데. 네. 그렇지만 그것을 쓰게 되면 너는 거기를 가고 싶어 하냐. 그것은 우리 소비에트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소비에트 정책에 반하는 건 바로 간첩행위다. 이건 바로 인민의 원수다. 이런 논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원동이란 말도 못 쓰고 그래도 소련 정권을 찬양하는 시를 쓰기를 강요했기 때문에 작품을 네. 그래도 조국이란 말을 써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면 반드시 앞에 족두사라고 해야 될까요? 형용사라고 해야 될까요? 형용사가 아니죠. 소비에트 조국이라고 소비에트 말을 네. 반드시 앞에 붙여야 했던 이런 정말 부자연스러운 정말 자유가 박탈된 이런 작품을 고려인들이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네. 이 강태수 필요 사건으로 인해서 고려인 문학이 나름 참 위축이 됐었겠네요. 그렇죠. 그때부터 물론 그 전에도 강제 이주 자체가 고려인들의 모든 활동을 위축시켰지만 네. 필화 사건은 우리 문학을 하는 작가들 특히 문학 예술하는 문인 예술인들은 자유가 생명이죠. 사실 사상과 이런 것을 간섭하게 되면 작품이 나올 수 없고 네. 구호만 나오고 선전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도 작품을 써야 되고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족쇄를 채우고 이래서 한글 문학이 아주 그냥 급속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도 이 고려인 작가들은 여기에서 타협하진 않았죠.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표현을 부자연스럽게 하면서 작품을 쓰기는 썼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 한글 문학을 지키고 거기에서 그 한계 내에서나마 문학과 우리 미학, 우리 모국어를 다듬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이렇게 끊임없이 기울였기 때문에 그게 바탕이 돼서 중앙아시아 우리 고려인 한글 문학이 소련이 이렇게 붕괴되던 시기까지 그래도 아주 없어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왔던 것이죠. 네. 비록 이렇게 감금된 생활을 하면서도 창작 활동을 계속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작품들이 그 지역에서 남아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제 조금 후기 이야기인데요. 네. 강태수 작가가 처음에 아르헨델스크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을 때는 작품 활동을 당연히 할 수 없었죠. 네. 그분이 생존 거기서 살아가는 거기에 들어갔던 분들은 솔제니친이 수용소군들하고 74년에 망명 썼던 유명한 노벨 문학상 받은 네네네. 소련의 그런 수용소 실태를 고발했던 거죠. 그런데 강태수 스스로도 그곳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 동료들이 굶어 죽고 겨울에 추위 속에서 그러면 한꺼번에 꽁꽁 얼어버린 시신들을 이렇게 가져가 매장하고 이런 상황들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속에서 작품 활동은 당연히 할 수 없었고요. 나중에 모범수로 풀려서 5년 만에 우르무르트 목재 수용소로 이제 가서는 그전보다는 이제 훨씬 더 좀 자유로운 그렇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거주지 이동을 안 했다는 걸 신고하면서 거기서 16년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네. 거기서 활동하면서 나중에 1950년대 후반에 들어와가지고 비로소 조금씩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죠.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강태수 필화 사건이 고려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민기가 불러주는 내 나라 내 결에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